저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고 성공을 위해서 죽어라 뛸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고요. 포기할 생각도 없고 쑥서섭하다가 망한 썰. 제가 만약 법적인 싸움을 했었으면 이길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공사는 5개월째 완공이 안 되고 있던 상태고 변호사도 싸울 수 있다,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제가 현장 보존 신청 걸어서 2년 3년 그 건물 묶어둘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결국에 철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9개월을 갈아 넣고 5천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오늘은 결국 왜 제가 철수 결정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치민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땅 대표 케빈입니다. 오늘은 제 4호점 마지막 편이고요. 1, 2편을 안 보셨어도 제가 30초 만에 요약을 해드릴게요. 저는 작년에 제 손으로 직접 빌라를 짓겠다고 한 9개월, 10개월 정도로 갈아 넣었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3D CAD까지 막 공부해 가면서 했었는데 대형 자쿠지를 사서 생전 처음 중국도 갔다 오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사는 연기가 되고 자쿠지는 아예 옥상에 설치도 할 수 없는 상황. 결국 늦어도 8월 말에 완공이었던 건물이 12월, 1월이 돼도 건물이 완공이 안 됐습니다. 제 시간, 돈, 노력 모두 처참하게 다 박살나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걸 제가 어떻게 끝냈는지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실 11월 말부터 계약을 좀 끝낼까 생각을 했어요. 2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쿠지가 박살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1,500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망설여지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철수를 해야 되는지. 9개월을 쏟아부었잖아요. 돈도 엄청 많이 썼고 가구들은 이미 결제해서 공장에서 다 대기 중이고 자쿠지 썩고 있고, 약간 그래도 오픈하면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약간 그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련이다, 이건 극복해내야 된다. 그래도 제가 했던 거에 한 7, 80% 정도는 구현이 된 건물이니까 운영을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이제 버틴 거죠. 그런 합리화로 버틴 거예요. 네. 미련했던 거죠. 진짜 미련했고,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조금만 더가 제일 무섭다는 거. 매몰 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쓴 게 아까워서 멈추지 못하는 거. 이제 부서진 자쿠지를 옥상에 올리고 12월 4일 제가 회의를 요청을 합니다. 우리 미팅을 좀 하자, 집주인. 이게 이제 화가 난 상태를 넘어서 약간 오기, 증오, 분노 막 이런 느낌으로 만나서 진짜 서로 화장실도 안 가고 4시간을 공방을 펼칩니다. 진짜로. 그리고 결국 회의록을 다시 작성을 하죠. 그날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 다시 작성을 합니다. 양쪽 다 사인하고. 왜냐하면 첫 번째 중요했던 문서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의도적으로 진행한 게 있어요. 결국에는 그런 거죠. 집주인도 공사 늦어진 거 인정한다. 그리고 1월 1일에 이 건물을 이제 인도를 하겠다. 대신 월세도 좀 올라가고요. 세금도 별도로 편성이 됐고, 이게 문서에도 적혀 있지만 집주인이 계속 내용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사전된 게 다 있는데, 그걸 알 텐데 너무 당당하게 내용들 변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탓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는. 너네 말대로 지었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난다. 약간 이런 뉘앙스 있죠. 직접적인 말은 없었어. 그리고 사실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이게 원래 사무실 허가 건물인데 거주용 허가, 숙박업소 허가로 변경하기 위해서 계속 그 건축 허가가 늦어졌다, 이 얘기를 12월 4일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옥상 부분은 합의한 대로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너를 위해서 내가 굉장히 비싼 자재들로 짓지 않았냐, 정말 고급스럽게. 이제 사진 보시면 이렇게 바닥이 뚫려 있죠. 이게 이제 사무실 용도였을 때 옥상에서부터 햇빛이 들어오도록 이제 설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방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집주인이 다 공사를 한 거거든요. 사실 이 동네가 디자인 좀 제한이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빌라 타운이 형성이 되면 여기 같은 평수, 이 골목은 몇 평수, 어디는 어떻게 딱 정해져 있고 그 디자인이 다 비슷해야 돼요. 건물을 나만 이렇게 막 더 높게 올리거나 낮게 올리거나 나만 너무 디자인을 바꾸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는 이제 옥상 부분을 굉장히 멋있는 실외와 실내를 연결할 수 있는 통창, 열리는 통창부터 해서 굉장히 좀 재밌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사실 시작부터 허가가 안 나는 거였어요. 근데 다 컨펌을 했잖아요. 오케이를 받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여행사를 하고 빌라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디테일한 건축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시행사가 아닌데. 이건 당연히 집주인이랑 건설사가 우리 다 같이 오케이 했을 때부터 당연히 진행했었어야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건설사가 그건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던 거는 10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안 나와서 공사가 일주일 정도 뭐 지연될 것 같아, 할 수가 없어, 인원을 다 뺐어, 이 얘기를 한번 듣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집주인이 케빈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 거야,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이미 10월 말도 8월 말 완공이었잖아요. 한참 지난 뒤인 거예요. 그러다가 12월 달엔 아예 불허 판정을 받은 거죠. 1차 경고.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도 너 이 집 들어오고 싶은 네가 알아서 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팅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너무 막막하고 막 숨이 막히는 거야. 토할 것 같더라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완공이 될 수 없었던 건물이었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리고 전문 영역을 책임진다던 그 건설사부터 다 걔네가 점검을 안 한 거죠. 검증도 안 했고. 근데 거의 끝나가니까 결과가 저한테 오는 거죠. 제가 1편에서 그 집주인과 만들었던 서류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제가 비서한테 야 이거 진짜 잘 보관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8월 달에도 제가 열어봤거든요. 그 서류를. 그게 이제 문서가 사라졌잖아요. 제가 방금 썼던 그 회의록도 사라졌어요. 처음엔 제가 진짜 원망을 했거든요. 진짜.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그게 제 잘못이더라고요. 맞아요. 제 잘못이에요. 그 금고에 넣어두던지 제가 진짜 좀 따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믿었던 거죠, 사실. 그러다가 이제 집주인이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팅 후에. 와, 그때 제 뚜껑이 완전 열렸습니다. 이게 중간에 얘기했던 9월 초 완공이라고 쳐도 12월이면 3개월이 더 지난 거잖아요. 그럼 총 4개월이 지난 거예요. 1월 달이면 5개월이 지난 거고. 제가 그 4, 5개월 동안 장사를 했어도 아마 한 5천에서 7천은 매출이 나왔을 거예요, 최소. 사실 10월 달 느낌이 이제 쎄할 때부터 저는 사실 변호사랑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분쟁이 생기거나 또는 좀 완벽한 계약서를 좀 작성을 해야겠다. 느낌이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미팅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공부도 조금 하고 써놓기 있었고. 근데 결국은 집주인이나 저나 나중에는 서로 양쪽에 변호사 끼고 공식 문서로만 서로 대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식 문서 한 통 한 통이 법적에서는 다 증거가 될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진심을 담아서 친애하는, 뭐 너를 이해한다, 뭐 이딴 소리를 써놓고 했는데 사실 이 등 뒤에는 싹 칼 꽂고 있었던 거죠. 2026년 1월 1일 2시 20분 경이고요.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왔는데 집주인은 오지 않았고 일단은 건물에 대한 증거를 남기려고 합니다. 일단 입구는 아직 공사가 안 됐어요. 입구는 아직 대문도 없고 공사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쪽 입구에 난간도 아직 없습니다. 거실은 페인트는 다 칠했는데 아직 에어컨이 공사가 안 됐어요. 건물 검사에 통과하지 못해서 설치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집주인은 벽을 설치하거나 유리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은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부터 저희가 공사를 함께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현재 지하층에 노래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의록에서 얘기했던 1월 1일 계약서를 쓰는 날인데 집주인은 오지 않았고, 그래서 회의록도 변경되고 이제 계약 조건 변경되고 세부 계약서를 받았는데 이게 미친 가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을 써놨고, 진짜로 진짜 최악의 조항들이 뭐냐면 갑은 1년 동안만 엘리베이터 및 시설, 수도 전기, 누수 등만 무상으로 보상한다. 그 뒤에는 을이 모든 부분을 알아서 한다. 이게 무슨 그리고 적법한 숙박시설 허가를 모두 다 완료한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을은 인테리어를 포함한 모든 가구를 회수할 수 없이 즉시 계약이 취소된다. 뭐 이딴 조항들을 써서 계약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얘기잖아, 사실은. 자, 여기서 잠깐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어떤 건물이나 가게를 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짜 약간 꼭 참고하세요. 메모하셔도 좋아요. 제가 이건 진짜 5천만 원과 9개월을 날려서 배운 겁니다. 베트남이 24년에 새로운 세입자 법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25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기존에 약간 애매했던 법안들, 그리고 집주인에게 너무 편향돼 있던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삭제가 됐고 세입자들을 우선 보호하는 조항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 개정된 주택법 또는 임대관리법 등을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 있죠. 양쪽의 의무와 책임이 좀 굉장히 동등하게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뭐 집주인은 예를 들어서 집이 문제없는 상태로 인도를 해야 되고 건물의 하자 보수, 누수 등은 집주인 다 책임져야 되고 기본 설비 등에 대해서 뭐 그런 조항들부터 월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5일 연체, 뭐 7일 연체면은 갑이 을에게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들어갔었어요. 이게 아마 2015년도 주택법 개정안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떠한 사유에서도 월세가 연체되면 내보낼 수 있는 거야. 갑은 을을 일방적으로. 근데 개정된 주택법에 의거해서 그런 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일방적인 연체여도 집주인은 2주가 지나면 이제 경고를 할 수 있고요. 한 달이 지나야 공식 통보를 할 수 있어요. 그 뒤에는 뭐 관할기관 구제 신청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행정의 절차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로 약간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민법이라서 세입자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요. 집주인이 너무 막 횡포를 부렸다든지 그러면 최대 3개월까지 또는 내간의 월세 모증금만큼 그 시간을 그 집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 안 내려도 돼요. 이거는 공안에 신고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법이기 때문에. 공안은 형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안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와서 방문하고 뭐 이러이러한데 좀 잘 해결 봐라 이 정도예요. 물론 이게 법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상황이 어땠는지 당연히 변경될 수 있지만 꼭 25년 개정된 주택법, 임대관리법을 꼭 참고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계약서를 쓰는데 2025년 개정법을 근거로 하여서 쓰지 않아도 법원에 가면 그 계약서는 다 무효 처리, 그리고 그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이든 집주인이든 다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변호사랑 25년 개정된 법조항들을 기준으로 집계약서를 수정을 한 거예요. 그 멋같았던 계약서를. 그래서 바뀐 내용과 집주인 형 네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거야. 이래서 이 조항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굉장히 상세히 적어서 보냈습니다. 굉장히 근데 집주인 답변이 이거야. 난 너가 만든 계약서에 사인할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자기가 쓴 계약서는 이건 완전 다 불법인 상황이고 그냥 서로가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계약서가 오게 되면 자기는 무조건 손해보는 상황이거든. 지금 집도 안 지어져, 허가도 안 났어, 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100% 불리한 거예요, 자기한테. 딱 그 무렵 계약서를 가지고 서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무렵에 전 비서가 이제 갑자기 그만둡니다. 이유가 솔직히 딱히 없었어요. 갑자기 개 뜬금없는 이유로 저랑 싸우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최종 회의록도 없어졌습니다. 진짜 뼈가 아프더라고요. 물론 다 제 실수예요. 맞아요. 제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 계약서가 오고 가던 상황에 저는 1시라도 빨리 빌라를 오픈해야 되고 1월 1일에 인도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건물을. 그래서 빠르게 노래방 공사를 착공을 합니다. 이게 연말 연초가 되면요, 베트남이 건설값이 진짜 비싸요. 인테리어 값 다 비싸고 한 30% 비싸요, 최소. 그래서 한 3억 동 예산 잡고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성금만 1억 8천만 동을 제가 선결제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계약서는 몇 번 서로 오가고 수정해서 이제 합의된 대로 갈 줄 알았어요. 물론 내가 손해는 봤지만 그건 실현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이겨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증거들이 막 사라지고 계약서에서 의견이 안 좁혀져요. 안 좁혀지고 답장이 너무 느려. 일주일에 하나 와. 시간은 계속 가. 그렇게 시간이 가서 막 12월 말이 오는데도 건물은 완성이 안 됐어요. 완공이 안 돼, 건물이. 자, 그렇게 12월 말이 오니까 이건 이제 불안함을 넘어서 내가 사기를 당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그때는 진짜로 변호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작전을 좀 짜야겠냐 진짜 신중히 고민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1월 1일 날 우리가 썼던 회의록 내용대로 나는 건물을 인수하러 가겠습니다. 그때 부디 현장에 오셔서 양측 사인 끝내고 계약서에 사인했으면 좋겠어요. 계약서도 완성은 안 됐지, 당연히. 근데 일단 건물 인계가 1월 1일이잖아. 회의록에 그렇게 썼잖아요. 갔죠. 가서 뭘 했느냐. 새로운 비서랑 갔어요. 이제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비서랑 가서 집달리를 찍는 거예요. 오늘은 뭐 몇 월 며칠, 현장 상황이 현재 이렇고 집주인이 계약을 이행하러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증거 영상을 남긴다. 여기 현장이 어떻고 이걸 다 찍었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죠. 왜 안 오세요? 이게 다 증거 자료거든요. 근데 저는 집주인이 안 올 걸 알고 있었어요. 1월 1일에 누가 와? 그 바쁜 양반이 안 옵니다. 그게 전략이었던 거죠. 일부러 증거를 더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서류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한테 카드가 있었어요. 어쨌건 공사를 시작했던 보증금 계약서부터 건설사의 회의록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변호사랑 만나면서 변호사에게 전달했던 그런 사진 자료들 다 확보하고 있고. 근데 이제 큰 증거 2개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도 힘든 싸움이 될 거다. 근데 할 수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런 거죠. 진짜 제가 맘먹고 물어 뜯고 싶잖아요. 그러면 현장 보존 신청 걸어버리는 거예요. 소송 딱 걸어. 그러면 그 현장은 보존 상태가 됩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선 완공도 안 된 건물을 몇 년을 거기서 썩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사한테 냈던 돈도 계속 밀리겠죠. 그럼 이자도 나올 거고. 그게 만약 행여나 소송 져봐. 그럼 집주인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 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제가 증거는 부족해도 결국에 집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제가 진짜 물어 뜯어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제 성격 같아서는 야, 너 나 만만한 외국인으로 봤구나. 그래. 야,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보자. 난 잃을 게 없다. 넌 잃을 게 많지. 넌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 진짜 잠도 못 자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2주 동안 살이 8kg가 빠졌어요. 음식이 안 들어가. 이거는 먹을 생각조차 안 나요. 그냥 눈 떴다 이렇게 눈 감았다 뜨면 와, 모든 게 다 후회로 오고 막 불안하니까 막 혈압 올라가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혈압까지 올라가고 그랬냐면 집은 완성은 안 되죠. 근데 달러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환율이 무너지니까 손님이 끊긴 거예요. 예약률이 40%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제가 2, 3년 소송을 끌면 회사는 죽는 거예요. 그냥 애들 월급도 못 줄 거고 변호사비 쓰는 걸 다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마음 같아서 물어 뜯어버리고 싶었는데 그런 거죠. 마음은 제일 진짜 죽이고 싶어.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어. 나는 만만한 외국인이 아니야. 이 새끼 그냥 물어볼게 하고 싶은데 뇌는 알더라고요. 내가 이 빌라 하나 이기는 것보다 회사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뇌는 알았어요. 머리는 항상 차가웠어. 직원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1월 달에 제가 빌라만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또 베트남 영어 캠프를 한번 유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7시에 2군에서 7군으로 가가지고 애들 이제 차 등교시키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끝나면 부모님들 미팅하고 부모님들 챙겨드려야 되고, 그거 끝나면 또 사무실 잠깐 와요. 그럼 또 이 4, 5점 문제, 회사 일들 막 밀려있죠. 그러다가 4시 되면은 애들 방과 후 가야 되니까 3시엔 또 나가야 돼요. 그럼 학교 가서 애들 픽업해서 또 방과 후 재밌는 체험활동 하고 끝나고 들어가면 8시 넘어요, 집에. 그럼 그때부터 변호사랑 통화하고, 그럼 이제 하루의 완성이 막 개운함이 아니라 또 분노와 불안과 그 진짜 5만 가지 감정들로 채워지면 또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럼 또 7시까지 가야 돼. 그럼 5시 반에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밤새 고민만 하는 거예요. 이거 포기해야 되나? 그래, 포기는 어떻게 하지? 근데 포기를 안 하면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사업은 부서지고 매출은 꼬꾸라지고 몸은 지치고 지금 계속 털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막 정신없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누구 뭐 말할 사람도 없고 직원들 볼 낯도 없고 제 표정이 어두우니까 회사 분위기가 박살나 있고. 근데 때마침 그때 집주인한테 공시문서가 하나 딱 날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동안 함께 노력했던 시간을 자기가 생각을 해서 너한테 제안을 한다. 대신에 1월 18일까지 집주인 창고에 있는 모든 물건 다 비우고 옥상에 올라가 있는 자쿠지부터 제가 갖다 놓은 몇 가지 설비들 싹 철거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가지고 있던 보증금 1억 7천만 동과 너가 지금 노래방 공사 들어간 거 현재 공정이 진행된 만큼은 내가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딱 공식 서면이 오더라고요. 이제 집주인도 안 거예요. 이거 케빈이 나 물어 뜯으면 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그쪽 변호사도 했을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뭐 같은 계약서 온 이후로 서로 문자 전화 안 했어요. 공식 문서로 만듭니다. 문서로 쫙 만들어서 PDF 파일로 쫙 뽑아가지고 제목 하나도 신경 써서 양쪽으로 그 서류로만 대화했어. 물론 저도 이게 소송을 가면 100% 이긴다는 보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뭐 위로금까지 받아야 되고 제가 실질적으로 피해 본 것까지 청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유리할 순 있었다. 만약에 증거 그 문서들까지 다 있었잖아요. 그건 100%. 제가 100% 이겨요. 그쪽이 돈을 써서 소송을 질질 끌지언정. 근데 끌면 어떻게 돼? 현장 보존 신청 때문에 어차피 건물은 아무것도 못해. 완공도 못한 상태. 그러니까 불리해요. 집주인이 불리했어요. 경찰서도 계속 출두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엄청 바빠요. 그래서 그 문서가 왔을 때 결정하는 데는 오래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2시간 걸렸나? 2시간 만에 제가 공식 문서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이해해줘서 고맙고 철수하겠다. 제가 그때 이제 그 2시간 동안 뭐 했냐면 밤에 그 건물 앞에 갔어요. 건물 앞에 가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다 완성되긴 했잖아요. 90%는 완성이 됐으니까. 딱 보는데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아,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결국 제가 결정을 한 거는 저 건물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회사가 더 중요하다. 오케이. 난 직원들을 지키자. 나 좀 굽히면 되지. 내 자존심 좀 묻고 그럼 회사 지킬 수 있고 직원들 지킬 수 있으니까. 약간 서로 양쪽이 그거 같았어요. 이 1차선 도로에서 서로 달려오고 있는 거야. 박으려고. 으앙 오다가 집주인이 막판에 샥 핸들 튼 거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싸움을 멈추고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제가 좀 이제 받아서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다른 쪽에 사용을 하자 결정을 했죠. 9개월 5천만 원, 제 모든 노력과 시간, 제 전 재산 다 내려놨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는 건 오히려 더 쉬웠을 거예요. 열받으니까 그냥 지르면 돼요. 변호사 쓰면 되지. 근데 그 철수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되게 느꼈어요. 아, 이 선택을 정말 옳은 시기에 결정하는 게 실력이구나. 그때 좀 많이 깨달았죠. 네. 그래서 뭐 결국 해지 계약서를 만들고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요. 택배로 받았습니다. 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4번 고쳤어요. 또 문구가 또 단어가 하나가 이상하네. 끝까지 긴장을 했던 거지, 서로 양쪽 다. 그리고 사인하자마자 저는 이제 철수 프로젝트 들어갔는데 연말이라서 인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뭐 에어컨 수리기사, 수도 수리기사, 전기 뭐 다 부르고 그 친구의 친구까지 불러가지고 막 한 20명, 30명 모여서 진짜 창고에 있던 거 하루 만에 정리해버리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진짜 먼지 한 털도 안 남게. 끝나고 청소도 했어요. 자쿠지랑 사우나도 크레인 또 2대 불러가지고 2대로 이렇게 쫙 띄워서 이렇게 쫙 내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올라갈 땐 유리 난간이 없었는데 그 시간이 되니까 유리 난간이 생겨가지고 이게 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쨌건 굉장히 안전하고 깔끔하게 다 처리를 하면서 철수를 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되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철수하는 내용을 타임라인부터 해가지고 다 집주인한테 실시간으로 보고하면서 철수했어요. 정말 트집 하나 잡히는 게 내가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철수하면서 이제 짐도 다 빼고 했는데 문제는 엔터테이닝룸 노래방이 남았잖아요. 공사 중이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잘 해결할까 하다가 그냥 고민하지 말고 받은 보증금에서 그 잔금을 다 깔끔하게 결제를 해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을 시킨 거고 저랑 계약을 한 거니까 그 업체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 상황 때문에. 전 그게 진짜 신뢰라고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롱런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별도로 주문한 가구가 있어요. 노래방 업체 측에 주문했던. 대신 그거를 이제 그런 거죠. 야, 내가 선결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나중에 좀 빌라 다시 좀 찾으면 그때 그거 가져와서 좀 설치 좀 해줘. 서로 잘 양해했고, 그리고 이 공사 진행 내용 그대로 집주인한테 양도해서 예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면 집주인도 알아요. 현장 소장도 인정했고 건설사 대표도 인정했어요. 제가 디자인한 집 예뻐요. 호치민에 없었던 스타일이고 베트남에서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집주인도 그 양도해줬을 때 오케이 하는 거야. 사실은 안 예쁘면 뭐 오케이 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저는 그게 이 땅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회사에. 끝이 더러우면 다음 사업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다정리. 제가 그 지옥 같았던 9개월 동안 제 피로 배운 거는 크게 3가지예요. 사업하신 베트남에서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 꼭 가져가세요. 베트남은 녹음, 녹취, 사진, 뭐 구두 계약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무조건 서류, 양쪽 사인. 그리고 최소한의 법적인 지식들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 저도 지금까지 특히나 이제 빌라 사업을 하니까 부동산 쪽을 많이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고 계약서를 한 30번 넘게 써봤어요. 직접. 베트남 주택법, 임대법 이런 거 다 조항들 찾아가지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건지 변호사님한테도 배우고 대조하고 진짜 강제적으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뭐 민사소송 어떻게 가는지 그 뒤에 어떤 막 지저분한 게 있는지 당연히 인맥이랑 정보 굉장히 중요하고 외국인일수록 더더욱 사실 기본적인 법으로 좀 무장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저는 인수받는다는 가정하에 가구를 미리 사놨잖아요. 빨리 들어가려고. 계약서 사인 전에 절대 사지 마세요. 다 날라갑니다 그거. 굉장히 난감해져요. 세 번째, 저도 이제 8월 완공이었던 게 12월, 1월까지 계속 밀리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조금 더 내가 이걸 버티면, 조금 더 내가 용기를 내면, 조금 더 내가 전략을 잘 짜면 뭐 이딴 생각하는데 진작 멈췄어야 돼요. 그게 신호였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진 않은 거죠 제가. 그러니까 손절을 할 수 있는 현명함과 용기 그리고 판단력, 저는 그거를 배웠어야 되는데 특히 해외 사업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날아가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 모든 걸 증명할 서류들을 지키셔야 됩니다. 저는 못 지켰어요. 문서를 만드는 것보다 보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크게 깨달았고 그게 대표 일이라는 것을 자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잔인한 건 4, 5점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 빌라 하나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전부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제 제 짐들 다 빼가지고 창고로 옮겼잖아요. 와, 거기 월 2천만 동 넘게 나왔어요. 1월 달에 되면은 직원들 새해 뭐 썰날 보너스 명목으로 200%씩 월급이 나가게 됩니다. 그거 따블이죠. 완전히. 그리고 1월 달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영어 캠프를 제가 열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또 잘 안 됐어요. 뭐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른들의 문제 있죠. 예. 그래서 그 환급금도 한 1,000만 원 넘게 제가 사용을 했고 또 그 시간 동안 저희 전 직원 우리 아이들에게 갈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또 다 날라갔고 그 와중에 오래 일했던 직원들이 이제 직원들끼리 마찰이 있었던 게 골마가지고 결국 1월 달에 또 다 나가버려. 그러니까 다 새로 뽑은 직원들이 새로운 직원들, 한 달도 안 된 직원들을 데리고 이 위기인 상황에 회사를 꾸려나가려니까 죽겠더라고요. 그게 25년도부터 26년 상반기 초반까지의 제 회사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이 새끼 망했구나. 얘 지금 망한 약간 한풀이? 약간 뭐라 그러지? 땡깡 부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저 지금 또 빌라를 만들고 있어요. 네, 사실 이번엔 건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빌라 하나를 잘 인수를 했고 지금 이제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교훈을 얻었으니까 이번엔 정말 철저하게 잘 됐고 굉장히 스무스했어요. 정상적인 집주인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스무스했고 왜냐면 제가 보유했던 가구가 6룸 빌라 2채를 열어도 되는 양의 가구를 갖고 있었다 보니까 왜냐면 월 지금 창고비만 한 140만 원씩 깨지고 있으니까 급하게 진행한 건 아니고 제가 한 3, 4개월 저는 계속 빌라 사업을 하니까 매물을 계속 보러 다녀요. 빌라가 나오면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정말 딱 제 기준에 한계치 이거 넘어가면 못해 하는 빌라인데 제가 선택한 이유가 좀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거의 완성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공사기간 한 달 정도 잡고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긴 스토리 봐주시느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제 한풀이 뭐 조금은 섞여 있지만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제가 당했던 일을 약간 확장선이라고 할까요? 내용만 조금 바뀌고 비슷한 일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요즘도 계속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진짜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해서 그게 돕는다고 뭐 제 말이 절대 정답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도 지금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를 뭐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제 지식이 도움이 된다면 저는 뭐 기꺼이 제 실패의 담도 다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고
성공을 위해서 죽어라 뛸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고요. 포기할 생각도 없고, 저는 시간적인 자유가 생기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이 될 때까지 저는 뛸 것 같아요. 이제 제 나이 아직 30대 중반, 충분히 뛸 수 있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다시 복귀하고서 편집할 시간은 정말 없고 편집 내용도 안 좋을 수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저희 이 땅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케빈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쑥 써서 파다가 망한 썰 케빈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